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과 척도. 측정이란요, 수치를 부여하는 과정. 척도는요, 숫자들의 체계를 척도라고 합니다. 다시요, 측정이라는 것은 값을 얻어내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급 측정, B급 측정, 임의 측정 기억나세요? A급 측정은 실제 관측값들의 A급 측정, B급은요, A급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은 B급. 마지막 임의 측정은 뭐라고 한다고요? 만족도 같은 것들. 만족도 같은 내용들을 이제 임의 측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수치를 부여하는 과정, 이것들을 측정이라고 하고요. 값을 얻어내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척도라는 것은 숫자들의 체계. 그래서 척도의 수준에 따라서 통계적인 분석 방법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척도만 제대로 잡으시면 뭐라고요? 척도, 그 다음에 가설, 이 정도만 제대로 설정을 하시면 통계적 분석 방법은 거의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어렵지 않아요. 네? 회귀 분석 이전까지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회귀 분석 이후부터는 제가 좀 반복해서 근데 조금 이해 정도를 좀 넓히셔야 돼. 약간 좀 반복하시면 좀 필요합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척도라는 것은 제가 질적 척도하고 양적 척도 기억나세요? 질적 척도는 뭐였나요? 평균을 활용할 수 없는 거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얘는 양적 척도는 평균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양적 척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량적으로 만드는 것이 자료를 수집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계량적으로, 즉 왜냐고 판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해 줄 것이냐. 즉 남자 여자처럼 해서 딱 명확성, 이분화처럼 되는 것들은 좀 힘들어. 우리는 3.1에서 허용할 거냐, 3.2에서 허용할 거냐. 그 정도. 실제로 계량화를 하는 것들을 자료를 수집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질적 자료에는 명목 서열 기억나세요? 명목 서열 기억나세요? 네, 정말이에요? 명목은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분류만 하는 겁니다. 분류. 이거는 명명한다는 겁니다. 너 이거. 그래서 명명만 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명목 척도. 그 다음에 서열 척도는요,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고요. 하지만 가간 성장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양적 척도는 구간 척도는 일정한 간격이 있다. 뭐라고요? 일정한 간격은 있지만 뭐라고요? 절대 0점은 없다. 절대 0점은 없다. 나 비율 척도는 모든 통계학적 분석을 다 할 수 있는 절대 0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비율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자, 여기에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양적일까요? 질적일까요? 이 척도는 양적일까요? 질적일까요? 다시 처음부터요. 제가 여기에 3이라고 척했습니다. 근데 30대로 입력을 할까요? 숫자 3을 입력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30대라고 입력하기도 합니다만은 숫자 3을 일반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다시요. 왜 숫자를 입력을 하냐면은 30대 이렇게 치게 되면 오타가 좀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용량이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숫자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평균을 쓸 수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평균을 쓸 수 없습니다. 3.5가에서 35세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얘는 서열 척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서열 척도가 되는 것 뿐이지, 이거는 명목, 우리 양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보시죠. 교화 연령을 써주세요. 이런 것들이 양적일까요? 질적일까요? 예, 양적일까요? 질적일까요? 양적이죠. 근데 비율일까요? 구간일까요? 예, 비율입니다. 비율. 절대 0점. 0세라는 것은 우리가 아예 없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양적 척도로 자료를 수집해야 고급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양적 척도로 자료를 수집해야 고급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즉, 위에 그렇지 하지만 위에 Q1을 보고요. 밑에를 Q2라고 봤을 때 위에 응답이 쉬울까요? 아래 응답이 쉬울까요? 위에가 훨씬 더 쉽겠죠. 밑에 있는 것 응답을 안 해줍니다. 밑에는 응답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잘 안 적어줍니다. 안 적어줘요. 근데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있는 질적 척도는 응답하기는 용이하지만 고급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에 반해서 아래에 있는 통계, 얘는 뭐라고요? 고급 분석이 가능하다. 얘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고급 분석이 가능합니다. 고급 분석이. 하지만 밑에 있는 Q2 양적 척도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한다? 여러 응답자들이 모르게끔. 즉 앞에는
연령대, 밑에는 맨 마지막에 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급적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죠. 가급적 만들어내는 거 좋겠죠. 자, 그런데 21세, 22세, 여기 21세, 22세, 이런 것들, 이런 값들도 상당히 좋은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근데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추적조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적조사를 가정했을 때, 얘가 내년도가 되면 22세를 23세로 자기가 고쳐야 되죠. 22세를 자기가 23세로 고치고 내년도에 25세를 고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보다는 연도로 만들면 뭐라고요? 출생 연도로 만들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자료도 물론 좋습니다만 더 좋은, 좀 자유도 높게 내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드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출생 연도로 바꿔주는 것들이 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정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고요. 다음 보시죠. 자, 만족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우 불만족을 맨 밑에 맨 마지막 5번에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요거는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긍정이 최고점으로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긍정이 최고점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역코딩이라고 한다. 자, 니커트 척도 다시 만드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 절차, 니커트 척도 구성 절차. 첫 번째, 문항 자체를 긍정으로 물어볼 거냐, 부정적으로 물어볼 거냐. 두 번째는 응답 보기를 1번을 만족으로 놓을 거냐, 불만족으로 배치할 거냐. 세 번째는 실태 조사를 하고 회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긍정이 최고점으로 변한다. 뭐라고요? 긍정이 최고점으로 변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신뢰도 분석, 오늘이나 내일, 다음 시간에 보실 텐데, 신뢰도 분석을 해서 쓸모없는 건 빼요. 쓸모없는 것들은 빼버리고 분석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절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명목척도라는 것은 명명한다. 그래서 예시가 뭐가 있다고요? 성별, 종교, 운동선수 등번호. 그래서 케빈값, 도수 이런 것들은 조금 있다가 한번 보시고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채빈수, 도수 이런 것들은 한번 인지만 하시면 돼요. 왜? 시험 문제에 채빈값이 뭐냐, 도수가 뭐냐 이런 건 안 나와요. 도수를 구하라는 문제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의미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질적 척도, 즉 척도를 뭐 4가지 명목처의 등간 비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10점짜리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시까지 다 써라.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10점짜리로. 이런 것들 위해서는 통계적 기법까지 쓰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점수가 많이 높아질 수 있게 돼 있죠. 다음에 서열척도라는 것은 순서가 존재한다. 뭐라고요? 서열척도는 순서가 존재하는 것들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니커트 척도 이런 것들. 그래서 니커트 척도는 원칙으로는 서열척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요. 니커트 척도는 원칙적으로 서열척도입니다.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척도가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얘를 평균, 양적 척도로 활용을 하는 것 뿐이지 니커트 척도는 평균을 쓸 수 없습니다. 다시요. 원칙은 안 돼요. 원칙으로는. 하지만 얘를 그냥 평균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급, 순위, 석차, 뭐 이런 1등, 2등, 3등 이런 것들은 1등하고 2등 간격과 2등하고 3등의 간격이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스태티스틱 보시면 1등하고 2등의 간격과 2등하고 3등의 간격은 같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서열 척도로 합니다. 그래서 중합값, 백분위수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명목 척도보다 한 단계 위 이것들 서열 척도로 하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등간 척도는 평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뭐라고요? 평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얘는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섭씨온도, 지능지수, 그래서 산술평균과 표준편차, 산술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양적 척도의 마지막인 비율 척도로서 절대적인 0점을 가진다. 뭐라고요? 절대적인 0점을 가진다. 그래서 기하평균, 조합평균, 변동계수 이런 것들을 비율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종류는 대해서는 암기를 하셔도 되지만 암기보다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척도에 쓰시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간접해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죠. 자, 이런 것도 필요 없으니까 다 넘어갈게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표가, 산포도, 비대칭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수준은 아니에요. 이거는 1차 필기 수준이지 2차 수준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 거예요. 간단한 설명만 드릴 거고, 실제 예에 대해서 써라 하는 문제는 유치원에서 안 나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필기 수준이에요, 필기 수준. 그래서, 근데 대표값이 뭐냐? 산포도가 뭐냐? 비대칭도가 뭐냐?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수분포표가 있는데, 도수분포표는 모르 써도 돼요. 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값. 대표값이라는 것은, 자료의 위치를 본다. 뭐라고요? 자료의 위치를 보는 것들을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자료들의 위치를 보는 것들을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채빈값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종류만 대충 눈만 익히시면 돼요. 쓰라는 말도 안 나와. 근데 산수평균, 조합평균, 기하평균, 절차평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중앙값, 채빈값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산수평균입니다. 산수평균은 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거죠.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것들을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산술평균. 뭐라고요?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것들. 여기서 말하는 n이라는 것은 응답자 수를 n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것들을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하평균, 조합평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르 써도 돼요.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워. 그렇죠? 수식 어떠세요? 수식 어떠세요? 너무 어려우시죠? 그러시죠? 그냥 이런 수식은 다음 생에 공부하시는 걸로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평균 같은 거는 여태까지 나온 적은 2차 너무 유치해. 그런 거 나오기 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필기에서 나오지만 2차 30점짜리에 나오기는 조금 그래요. 30점, 10점짜리 나오기는 너무 유치합니다. 다음 절사평균 보겠습니다. 절사평균이라는 것은 위아래 일부를 순서가 있고요. 반드시 순서가 있고요. 위아래 일부를 버려버리고 평균을 내는 것들을 절사평균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위아래 일부를 버려버리고 평균을 내는 것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절사평균이라고 합니다. 절사평균. 즉 극단값이 있다면 일부 산수평균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절사평균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절사평균이 더 의미가 있겠죠. 위아래 일부를 버려버리고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인적 평가할 때도 절사평균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에 대해서 감정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낮게 평가할 거거든요. 그거는 너무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위아래 일부를 버려버리고 산수평균을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절사평균을 하고 실제로 인적 평가할 때는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근데 절사평균 중요한 거는 아래 2개를 버리면 위에도 2개를 버려야 돼요. 개수만큼만 버려버리고 평균을 내는 것들을 절사평균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앙값이라고 하는데요. 중앙값이라는 것은 가운데에 위치한 것들 뭐라고요? 순서가 있고 가운데에 위치한 것들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중앙값. 그 다음에 채빈값이라는 것은 출현빈도가 가장 많은 것들. 출현빈도가 가장 많은 것들을 채빈값이라고 합니다. 채빈값. 자, 한번 보시죠.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산수평균이 몇인가요? 3이 되겠죠? 네, 중앙값은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얘도 3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산수평균은요.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야 되고요. 하지만 중앙값은요. 3이 됩니다. 3이 됩니다. 즉 극단값이 있더라도 뭐라고요? 극단값이 있더라도 영향을 좀 덜 받는 게 중앙값이 되겠죠. 그쵸? 네, 다음 넘어가죠. 자, 다음 같은 데이터가 있다. 산수평균 다 더해서 n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인데 중앙값은 자, 제끼고 보니까 요 2개가 남았다. 1개가 남으면 걔가 중앙값이 되는 거고요. 2개가 남으면 걔를 나누기 2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1개가 남으면 걔가 그냥 중앙값 쓰시면 되고 2개가 나오면 나누기 2를 하시게 되면 그게 중앙값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로 30점이나 10점짜리의 문제로는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이 정말 낮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안 나와. 이건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거의. 의미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중앙값을 왜 쓰느냐 했는데 중앙값을 가지고 통계적 기법이 거의 없어요. 중앙값을 사용하는 통계적 기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산술평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산술평균을 제일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중앙값을 보시는데 왜 중앙값을 왜 보시나요 하시는데 제 경험상 중앙값과 산술평균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면 얘는 극단값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3배 이상 차이가 나면 얘는 극단값이 있어. 그럼 얘는 버릴 건가 말 건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
위에만 버릴 건지 아니면은 절사를 시켜버릴 건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기업 매출액 같은 거 저희가 하게 되면 중앙값과 산수 평균의 차이가 자릿수가 2자리 이상 막 차이 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위아래 일부를 상당수를 버려버리고 평균을 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네, 이어서 채빈값은 5하고 20이 되겠죠? 두 개씩 나타나니까. 이것들을 채빈값이라고 합니다. 채빈값. 자, 절차 평균하게 되면 13.625. 그래서 많이 더 중앙값하고 많이 근사해지죠? 그래서 이걸 쓰게 됩니다. 절차 평균이 더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500은 버리는 게 맞죠?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500은 버리는 게 맞죠? 누구나 버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이면요. 버려야 돼요? 포함해야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중앙값과 산수 평균을 써서 저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사를 시켰습니다. 하라고 말을 하시면 된다고. 어떤 근거로 잘랐는지 어떤 근거를 포함을 했는지 그 말만 쓰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거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즉 1980 같은 자료를 때 때문에 평균이 확 높아진다. 타당하지 않게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중앙값이라는 걸 쓰면 되고요. 중앙값은 2개가 나오면 이렇게 나누기 2, 한 개가 나오면 걔들 그냥 쓰시면 되시겠죠. 자, 이와 같이처럼 출원 빈도가 가장 많은 것 같게 되는데 여기처럼 3건씩 나오는 것들이 2하고 3입니다. 채빈값은 어떻게 될까요? 채빈값은 뭐 쓰면 돼요? 2하고 3을 쓰시면 돼요. 채빈값은 뭐라고요? 2와 3을 쓰시면 돼요. 이게 채빈값이 되는 겁니다. 절차 평균은 일부를 버려버리고 평균을 내는 것들이 되고요. 다음 3포도 한번 보겠습니다. 3포도. 3포도라는 것은 대표값으로부터 떨어진 정도. 뭐라고요? 대표값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3포라고 합니다. 3포. 자, 따라서 3포가 큰 게 좋을까요? 3포가 작은 게 좋을까요? 3포가 작은 게 좋습니다. 다시 뭐라고? 3포가 작은 게 좋아요. 3포가 작다는 것은 밀집 정도가 높다는 건데 밀집된 게 왜 좋을까요? 밀집된 게 왜 좋을까요? 밀집된 게 왜 좋은 거예요? 다시요. 자료들의 제가 뽑으나 다른 분이 뽑으나 비슷한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3포가 작다는 건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뽑으나 다른 분이 뽑으나 비슷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뭐가 돼? 내가 뽑으나 다른 사람은 똑같다. 이거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가 신뢰할 수 있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대표성이 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표본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표본에 추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건 대표성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한계점이 있어요. 이렇게는 N수를 많이 늘리지 않으면 N수나 분산이 작아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슬슬 머리가 열리실 건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범위라는 것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것들.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것들은 범위. 4분의 편차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0,4분위수부터 4,4분위 0부터 100번을 놓고 가운데 쪽이면 몇 분위수인가요? 50분위수는 50%는 못 가요. 중앙값. 여기서 25%, 25%. 그래서 얘를 버려버리고 다시 얘를 버려버리고 평균을 내는 것들. 이것들을 4분위 편차라고 하는데 4분위 편차는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25%, 25%, 즉 50%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거의 안 써요. 하지만 여러분도 올림픽 저거 아시죠? 체조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돼요? 5명의 심사위원이 위아래 버려버리고 계산을 하시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쓰고는 있긴 합니다만 거의 실무에서는 거의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분산. 요거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준 오차.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모집단의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모집단의 분산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그마 제곱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의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합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그마라고 합니다. 다시요. 모집단의 분산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그마 제곱. 모집단의 분산을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합니다. 시그마. 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수포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도 학부 때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냐 시그마냐 할 때마다 까먹어. 그래서 한번 좀 수포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죠. 분산이 몇 글자예요? 2글자. 그래서 시그마 제곱은 분산입니다. 뭐라고요?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에요. 시그마 제곱. 자, 분산이 뭐냐, 어떻게 구하냐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실제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분산을 구하라고 실제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분산이 뭔가 하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이 뭔가, 자, 1, 2, 3, 4, 5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평균은 몇인가요? 예, 3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편차 제곱합을 자료의 수로 나눈다. 뭐라고요? 편차 제곱합을 자료의 수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관찰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뭐라고요? 관찰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이거를 편차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편차라고 합니다. 다시요. 관찰값에서 평균을 빼는 것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 편의하고 달라요.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것들을 편차라고 하고 편의라는 것은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성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편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뭐라고? 편의는 뭐라고 한다고요? 모집단의 성향과 표본집단의 성향이 어떤가 보는 것들을 편의, 편향. 그 다음에 편차는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것,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것들을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는 예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1 다 더해버리면 편차 합은 무조건 0이에요. 다시요. 편차 합은 무조건 0이에요. 무조건 0. 근데 얘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얘를 제곱을 씌웁니다. 뭐라고요? 얘를 제곱을 씌워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편차 제곱 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 1, 4. 얘가 10이 되죠. 다시 어떻게 구한다고요? 편차 제곱 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얘는 n-1 조금 있다가 얘를 자유 돌아갈 텐데 n-1을 하게 되면 지금 몇 개의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5개. 그래서 4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2.5 얘가 뭐가 된다고요? 분산. 얘가 뭐가 된다고요? 분산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편차 제곱 합을 n-1로 나눈 것들을 분산이라고 하고요. 분산. 얘를 제곱을 씌웠기 때문에 단위가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루트로 씌워버립니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표준편차. 루트 씌운 거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편차. 따라서 표준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구해야 돼요. 다시 뭐라고? 표준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구해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어요. 우선 이 정도로 보시죠. 여러분들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표준편차를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표준 오차라는 이것은 루트 n분의 s. 뭐라고요? 루트 n분의 s, 루트 n분의 s, 루트 n분의 s. 자, 표본의 표준편차를 s라고 합니다. 다시요. 표본의 표준편차를 s라고 하고요.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시그마라고 합니다. 따라서 루트 n분의 s 혹은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혹은 루트 n분의 s라고 하는데 자, s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루트 n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어요. s를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평균을 구하고 편차, 제곱, 합을 n-1로 나눈 다음에 다시 루트를 씌워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s. 그러니까 s를 구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s를 따라서 표준 오차는 n수가 많고 s가 작아진다면 어떠신가요? 표준 오차가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작아집니다. 표준 오차가 작다는 것은 대표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표준 오차가 작다는 건 뭐라고요? 대표성이 있다. 즉, 대표성을 하려면 표준 편차도 중요하지만 n도 많아야 돼요. 다시요. n수가 많고 표준 편차가 작아야 대표성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다시요. s만 가지고는, 즉 표준 편차만 가지고는 얘가 대표성이 있다라고 설명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n수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n수를 많이 늘려야 표준 오차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다음 변동계수라고 하는데요. 이거 역시 여러분과 함께 1차 시험 문제지 2차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변동계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계수라는 것은 서로 단위가 다른 경우에 3포를 비교한다. 뭐라고요? 서로 단위가 다를 경우 3포를 비교하는 것들을 변동계수라고 합니다. 변동계수. 자, 변동계수라는 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뭐라고 한다고요? 서로 단위가 다른 거에 3포를 비교하는 건데, 즉 에너지나 식품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즉 단위가 다르다. 킬로그램, 나노그램, 미리그램, 서로 간에 단위가 다를 경우 이거에 3포를 비교하는 것들을 변동계수라고 하는데, 평균분의 표준편차, 평균분의 표준편차가 되고요. 0.5 이하가 되면은 상당히 3포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